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좀 오다 가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확실하게 꿰뚫고 읽지는 못한다 싶은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이제 성경에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에스겔 38장에서 예언된 곡과 마곡 전쟁, 두 번째는 뭐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이 잠깐 풀려 나와서 주변 백성들을 이제 미혹할 때, 그때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성을 애워싸는 그 바다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일컬어 곡과 마곡이라고 칭합니다. 저 곡과 마곡이 참 좋은 뜻으로 쓰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든 저기든 간에. 그래 설라문에 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하면 통상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천년 왕국 이후에 벌어지는 곡과 마곡 전쟁은 지금 우리 정세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좀 제끼고, 에스겔 38장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곡과 마곡 전쟁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이제 휴거 이후,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본격적으로 7년 대환란으로 접어들 때, 그 대환란의 오프닝 개막전이 바로 이 곡과 마곡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곡과 마곡 전쟁을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통과 의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되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 전쟁이라면 당연히 뭐 핵전쟁 아니냐 3차 대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어느 만큼의 중요한 이벤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리는 이 내용도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그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제 저처럼 이런 분석을 해낸 그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이게 국내 1호 아니라 어쩌면은 세계 종말론 제 1호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막전쟁에 대해 분석을, 이 정도의 분석을 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조금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되게 신기한 얘기들일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뭐니 시대의 징조를 연구한다 그래도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네 마치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돼버릴까, 참 이게 제일 신경 쓰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뒤. 과거 2014년에서 2015년 당시에는 어떤 음모론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피마 체제가 수립되어서 뉴월드에 복속된다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죠. 미국이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한방인데 어찌하나 하는 긴장감. 그런 우리나라가 제대로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전락할 기로에 놓인 것은 바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축출된 탄핵 사태였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문재인 좌파 정권의 집권은 뉴월드 음모 세력들에 있어서는 엄밀히 따지면 계획대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에 가까운, 사실상 작전상 후퇴 내지는 계획의 급거 수정에 가까웠어요. 아니 지금 이 좌파 정권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그게 뭔 개소냐고요? 자, 먼저 탄핵 사태의 그 배경 스토리부터 약간 설명드리자면요. 의원 내각제 개헌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만드는 데 저항하며, 결정적으로 사드 배치의 결정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끊어버려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이 박 대통령님을 축출하기 위해서 국내 글로벌리스트라 쓰고 일루미나티라고 일종의 요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총집합체인 운정재단은 그 돌격대 행동대로 여시제를 출범시켰어요. 2016년 8월입니다. 이들 여시제는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해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원래 메인 계획은 바로 반기문 대통령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부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반기문은 당연히 일루미나티의 앞잡이였고, 그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 도중에 차별금지법이 온 세계를 뒤흔들었죠.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임기와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겹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성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 만들어주기를 거부하다 고소를 당하고 노방전도를 하다 잡혀가는 목사님의 에피소드들이 그 시기에 모두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반기문은 여시제가 추진하는 친중 공산체제의 중심인 스마트시티의 열렬한 추종자입니다. 반기문이 대통령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날로 일루미나티 직계의 집권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날로 차별금지법과 스마트시티가 구축되어 빼도 박도 못한 채 뉴월드의 괴뢰 정권으로 전락할 마당이었습니다. 멀쩡한 나라를 뉴월드의 괴뢰로 만드는 데는 시온의 치쿤서고 세계혁명계획이고 다 필요 없어요. 차별금지법, 스마트시티 두 개면 충분합니다. 만약 2017년 5월에 문재인이 아니라 반기문이 대통령에 앉았다면 우리나라는 모르긴 몰라도 2018년 초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스마트시티가 구축되어 지금쯤 뉴월드의 소나기에 진작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엄청난 급변사태가 들었죠. 반기문이 그야말로 새가슴 기름장어의 면모를 드러내며 스스로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순식간에 정계는 혼돈의 카오스가 됐죠. 그 혼란상 끝에 여시제는 급하게 선수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체 투입되어 들어선 선수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일루미나티의 앞잡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정부 좌파 연방제 통일을 원하는 순수한 빨갱입니다. 말이 좀 웃긴데 엄밀히 따지면 여시제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자이거든요. 여시제의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2018년 3월에 UN 인권이사회에서 압력을 넣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여시제와 투닥 끓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재명도 잡혀가고 안희정도 잡혀가고 김경수도 잡혀가고 드루킹도 잡혀가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국가인권기본계획안 납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부산에 내려가서 스마트시티를 하겠다고 외치긴 했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버러지요 가라지임을 숨기지도 않는 솔직한 악당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은 이를 악물고 나아가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2년 반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고 반기문이 앉았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줄 모르고 그냥 조용히 있었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탄핵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불행해요. 우리나라를 뉴월드의 괴뢰로 만들기 위한 일루미나티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작가 미셸 우엘백의 소설 복종에 보시면 극우 국민전선의 집권을 막고자 좌파, 우파, 중도파가 결탁하여 무슬림 대통령을 집권시켜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하는 게 묘사됩니다. 이는 1차적으로 보면 탄핵 정국에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 중도파, 가짜 우파들이 결탁하여 탄핵시키고 좌파 정권을 출범시킨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에 적용시키면 애국 우파의 집권을 막고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좌파, 중도파, 가짜 우파들이 또다시 결탁해 여기서 중도파라 하면 뭐 오세훈, 바른미래당 패거리들 같은 가짜 우파라 하면 김무성, 나경원, 황교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또다시 결탁해 여시제의 뒷배를 받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을 옹립하는 걸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이후 그 다음 정권에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2012년부터는 회생 불가한 신세계 질서, 중국식 스마트시티 공산체제가 수입돼 버리는 거죠. 그것을 추진할 새 대통령은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국내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래 예언, 특히 휴거 이후의 대환난 시대와 관련된 예언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성경에 그 기초를 둬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될지 2000년 전에 구약까지 고려하면 3000년 전에 스포일러를 해놓은 리뷰지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구약의 계시록인 다니엘서가 말하는 대환란기의 모습은 명백합니다. 동방의 왕들 즉 극동아시아는 주권을 온전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질서에 복속되어 있잖아요. 명백히 별개의 주권으로 독립하며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대립하는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독재체제가 붕괴돼야 됩니다. 한국의 문재인 좌파 정권 및 차기 뉴월드 괴뢰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돌려 말해 극동아시아가 뉴월드에 복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짜잔 중국 스마트시티 체제가 무너지고 시진핑의 독재가 붕괴되며 무너지는 거나 붕괴되는 거나 뭐가 다르지. 한국 내 좌파 세력과 친중 세력이 축출되고
북한이 멸망하여 한반도 내 공산 세력이 소탕되고 아시아 일루미나티 세력이 파탄되어 극동에서 소멸, 한국, 중국, 일본이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항한 삼각동맹을 결성해야 한다. 이런 스토리가 성사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바와 같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에 동양연합군이 출전하여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결말이 지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는 빅이벤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단순히 곡과 마곡 전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어지간히 종말론 업계에서 껌 좀 씹었다 하시는 분들 치고 곡과 마곡 전쟁 모르시는 분들 없죠. 하지만 곡과 마곡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 솔직히 저는 많이 의문스러워요. 공연에 있어서 피날레와 동급이 바로 오프닝입니다. 올림픽 월드컵도 개막식과 폐막식은 가장 화려하고 엄숙하게 치러집니다. 양자 간의 차등 없이 거의 대등한 비중이에요. 어떤 시합이든 경기든 개막전과 결승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대등한 비중을 갖는 메인 이벤트입니다. 대환란에 있어 아마겟돈 전쟁이 피날레라면 곡과 마곡 전쟁은 오프닝에 해당하는 극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대전쟁으로 인하여 대환란과 종말의 막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얼마만큼의 중요한 사건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그저 휴거 직후에 환란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스쳐 지나가는 사건 정도로 여기죠. 본 게시탐정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 똑바로 인식하기만 해도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설 등 수많은 낭설들이 파쇄됩니다. 또한 성전산 등기 이전과 성전 건립 및 중동평화협정 등 여러가지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분분한 논란들을 곡과 마곡 전쟁 하나로 타결을 지을 수 있는 중대한 키포인트, 더군다나 대부분의 마라나타 성도들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계신 극동지역이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벗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설명이 가능한 키워드예요. 뭐가?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덧붙여 아가페 목장의 근본 종말론 기조였던 한두 반대 환란론을 완전히 파쇄하고 문재인이 적그리스도의 한국 담당자라는 이른바 로컬 희설을 깨부셔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자, 먼저 곡은 누구며 마곡과 그의 동맹들은 어딘지 보겠습니다. 서울시 마곡동 아니에요? 예.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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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둘러싼 곡과 마곡 연합군의 진로입니다. 이란, 바사, 모스크바 요쪽이 곡, 마곡, 터키가 도갈마, 리비아, 붓, 에티오피아가 구스, 우크라이나 지역이 고멜 족속이라는 설이 있죠. 먼저 곡은 마곡의 왕이며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입니다. 전통적인 종말론 해석에 의하면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 두발은 두볼스크에 해당하며 당연히 그러한 마곡의 왕 곡은 러시아의 지도자를 가리킨다는 게 중론이죠. 이는 매우 타당한 해석입니다. 현 시점으로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 마곡 왕 곡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 외에 마곡 왕 곡과 함께하는 세력들은 이러합니다. 마곡을 제외한 동맹 세력, 나머지 동맹 세력들의 모습이에요. 쟁쟁한 이슬람 국가, 에티오피아를 빼고는 쟁쟁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와 이슬람의 연합이 바로 이 곡과 마곡 연합군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이슬람 세력은 그야말로 폭망합니다. 에스겔 38장 5절 6절 말씀에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고멜, 도갈마. 개혁성경에는 바사와 구스와 붓,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입니다. 이 지금의 이란과 에티오피아, 리비아를 가리켜. 고멜은 동유럽 일대이며 도갈마는 터키를 의미합니다. 고멜과 게르만의 이런 발음 유사성 때문에 독일을 말하는 건가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독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도 지금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래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가. 근래는 마곡이 러시아가 아니라 터키란 설이 있는데 이스라엘로부터 극한 북방으로 가면 러시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터키설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지구를 구형으로 했을 때 북방으로 올리면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향하지 러시아로 향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데 2015년 이래로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결국 러시아에 닿게 돼버렸죠. 이 또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케이스입니다. 무엇보다도 곡과 마곡이 터키라면요. 굳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도우심과 개입이 필요치 않습니다. 터키 정도는 이스라엘이 상대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 족수거든요. 그리고 터키 따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든다면 유엔이나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터키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쯤 되는 초강대국이라면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런 대국이 동맹국들까지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이유가 충분하죠. 2015년 터키 군부의 쿠데타 실패로 터키가 세속주의 이슬람에서 원리주의 이슬람으로 회귀했습니다. 마침내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건국한 터키 공화국은 사실상 무너지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죠. 대통령이라 쓰고 술탄이라 읽는 에르도안은 러시아와의 결속을 다지며 곡과 마곡 연합군의 한 축을 이룰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란과 리비아, 에티오피아와 터키 요 4개국이 결속하여 러시아와 연맹.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러시아는 러시아가 아니라 부활 소련입니다. 이들 소련연합군은 그 최초의 칼날을 유럽으로 들이대며 곡과 마곡 전쟁의 첫 포문을 열어 제낍니다. 원래 진짜 목표물을 얻기 위해 배후의 위협을 미리 밟아놓는 예방전쟁은 침략자들의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조일 7년 전쟁, 임진왜란은 원래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한 예방전쟁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 거였죠. 이후에 병자호란 또한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배후를 다지려고 우리나라를 먼저 공격해 꺾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소련연합군은 원래 목표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유럽연합을 쳐서 없애버리고 배후를 다질 생각으로 진격을 개시합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유럽연합은 그야말로 대패, 참패, 완패를 당합니다. 짜잔. 전력 차이가 이렇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연합군과 소련연합군의 전력비입니다. 소련연합군에는 러시아, 터키, 이란, 리비아, 에티오피아가 포함된 거예요. 거의 러시아와 터키가 이제 사실상 주력이죠. 근데 대충 봐도 유럽연합군이 힘이 후달립니다. 예. 유럽연합에서 수위권의 지상군 전력인 독일 육군이 대한민국 육군 7군단 하나만도 못하다는 충격적인 분석도 있거니와 유럽 전체에서 끌고 모은 게 이거예요. 이거. 예? 사실 러시아 하나 단독으로도 유럽 정도는 다 밟아요. 그런데다가 친구 손잡고 쳐들어오는데 더 세지. 그동안 유럽 곳곳에 뿌리박고 그 나라를 좀먹던 무슬림들 그리고 이슬람 난민들 얘네들이 소련 연합군의 선봉에 선 이슬람 군대에 화답하여 유럽 곳곳에서 베트콩과 종북 세력을 방불케 하는 폭동과 내응을 일삼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밖에서는 소련 연합군이 들이치고 안에서는 무슬림 난민들이 난장을 피는 이중국 끝에 유럽 연합은 곡과 마곡 연합군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유럽 연합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제패한 마곡의 왕 곡은 유럽 땅에 총독부를 세우고 관리를 맡긴 후 다시 대부분의 전력을 동원하여 원래 타겟인 이스라엘로 총공격을 개시. 와우. 그리고 그 한판에서 곡과 마곡 연합군은 증발합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바로 그때 그야말로 전멸합니다. 아우 대충 읽어봐도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곡과 마곡 군대는 파멸적인 타격을 입고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립니다. 이렇게 곡과 마곡 군대 소련연합군이 깡그리 멸살당하자 이제 전세는 역전됐어요. 우선 당연한 말이지만 소련연합군에 무너졌던 유럽연합이 걔네들 이제 옛날 2차 대전 때부터 전통 있잖아요. 레지스탕스. 이렇게 항전을 펼치다가 소련연합군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주력이 전멸하자 마침내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독립하듯이
소련 연합군 총독부를 축출하고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때 된 소리를 한번 맞았잖아요. 더 이상 느슨한 유럽연합 같은 체제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존의 유럽연합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고 각국의 국경을 철폐한 후 바야흐로 유럽 합중국 체제로 재편하여 신세계 질서에 막을 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적그리스도는 그때 소련 연합군에 맞서 지하 저항군을 이끌다가 소련 연합군이 축출된 후 유럽 합중국 대통령에 옹립되겠죠. 당연히 지금 유럽의 정치인 중 하나이며 저항을 이끌어야 되니까 군 출신의 젊고 패기만만한 인물이어야 할 터인데 그자가 제가 알기로 딱 한 명 있네. 오스트리아 그 이번에 새로 총리로 될 사람인데 아무튼 뭐 그래요. 유럽 합중국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로 지도자로 옹립된 그 희 일명 적그리스도는 열화와 같은 지지와 함께 대대적인 유럽판 적폐 청산에 착수하는데 바로 유럽 내 무슬림에 대한 대청소입니다. 출애굽기 첫 장에서 이집트 왕의 말을 한번 상기해봐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자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이러한 논리가 그때 대세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이 말이 영 개소리도 아니에요. 고가 마곡의 침공 때 유럽 내 무슬림들과 이슬람 난민들이 고가 마곡 연합군을 도와 내응을 하고 깽판을 쳤다면 이게 사실 팩트기도 하거든요. 모르게 몰라도 고가 마곡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유럽인들은 히틀러가 옳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낄 겁니다. 유럽 내 무슬림에 대한 대청소를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의한 홀로코스트로 유럽 내 유대인들 약 600만 명 상당히 학살당했는데 그렇게 되는데 한 6, 7년 걸렸죠. 그러나 고가 마곡 전쟁 이후 적그리스도에 의한 제2의 홀로코스트에서는 유럽 내 무슬림 약 2,500만 명 이상이 그야말로 1년까지 걸릴 것도 없어요. 그대로 싹쓸이 당할 겁니다. 전 유럽이 들고 일어나서 무슬림을 청소할 거니까. 유럽 대륙이 피바다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만한 세력과 반대파들도 여지없이 이슬람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 처단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적폐청산이죠. 긴 세월 유럽을 골치 아프게 했던 이슬람의 적폐들은 결국 고가 마곡 전쟁과 함께 피바다에 잠겨버리며 사라지고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에서도 대격변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이지만 주변 이슬람 국가들의 눈치로 인해 템플 마운트, 즉 성전산과 황금돔 사원은 어쩌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의 전승과 함께 이슬람 세력이 폭망함에 따라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황금돔 사원을 불도저로 갈아버리고 성전산의 등기도 완전히 이전해버릴 겁니다. 아마 그 시점이면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버러지들도 목이 숨이 붙어있을지 내 심히 의문스러워요. 이제 하나 언제 하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제3성전의 건립도 이제는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착수됩니다. 이슬람 잔당들과의 지극히 매우 아싸라게 불평등한 중동평화협정이 유럽 합중국 신임 대통령의 주선하에 체결됩니다. 말이 평화협정이지 내용은 형편없이 불평등해요. 거의 이슬람을 납작 엎드리게 하는 내용이라 해도 이슬람 측에서는 두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하듯이 꼬리 자르고 목 자르듯이 자기네들을 갈아 마셔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을 맺어준다는 자체가 뭐예요? 일단 살려는 드릴 게 아닙니까? 특히 그것을 주선하는 주최자인 적그리스도 버텀 엄밀히 따지면 자기네 이슬람으로부터 참화를 당한 피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평화협정을 맺는다? 조약의 내용을 떠나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한 환경입니까?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곡과 마곡 전쟁을 똑바로 이해함으로써 환란과 관련된 낭설들을 다 파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시다시피 곡과 마곡 전쟁은 휴거 직후 발생하는 이른바 환란의 오퍼닝이며 개막전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말씀 봐요.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라는 말씀.
고가 마곡 전쟁이 종결되면 그들이 버리고 간 군수품들을 처리하는데 7년 걸린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에스겔서의 이 구절은요. 흔히 7년 대환란이라 할 때 7년의 근거가 되는 다니엘서 9장 27절과 상통하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한 일에 즉 7년을 예언했고 요한 사도가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 짐승이 권세 잡은 42달을 합쳐 7년을 언급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고가 마곡 전쟁 이후 부산물을 처리하는 7년을 언급했기에 휴거 이후 대환란 기간은 빼도 박도 못할 7년인 겁니다. 여기에서 3년 반 환란론, 일명 한두 반 때 환란론이 완전히 파쇄됩니다. 그리고 명백히 고가 마곡 전쟁은 대환란의 오프닝이자 개막전이며 그 전쟁 자체가 환란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0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환란 중반 휴거설이 이 말씀에 의거하여 파쇄됩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들은 고가 마곡 전쟁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휴거자들한테는. 게다가 고가 마곡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대부분의 주력은 멸절됐지만 6분의 1 정도의 잔당들이 남아서 여전히 고가 마곡의 주권을 유지합니다. 에스겔 39장 2절 말씀. 너의 6분의 1만 남기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들은 환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를 향해 칼날을 겨눕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 말씀.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상식처럼 당연히 생각하고 있던 전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이 파쇄되죠. 고가 마곡의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질서에 복속되지 않는다면 동방의 왕들 즉 동아시아의 독자적 주권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회수된 떡밥이 몇 개입니까? 아씨 왜 또 오타가 났어요. 가끔씩 이렇게 틀려줘야 인간적입니다. 자 보세요. 성전산 등기, 제3성전 건립 시점, 중동평화협정, 유럽 내 이슬람 문제, 유럽연합이 어떻게 유럽 합중국이 되냐, 적그리스도의 집권과 권력 장악 과정, 환란 중반 휴거설, 한두 번 때 환란론, 적그리스도의 지배에 들지 않는 지역들이 있음. 9개 떡밥이 회수됐어요. 고가 마곡 전쟁 하나만 똑바로 이해해도요.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국가 마곡 전쟁의 전 과정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존재 바로 미국입니다. 국가 마곡의 유럽 침공에서부터 제3성전의 건립 후 중동평화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주역은 유럽 합중국의 수괴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과연 무슨 이유로 미국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아가페 목장에서는 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록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일부러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이스라엘이 홀로 고가 마곡에 맞서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가 중대사가 그렇게 나이롱뽕으로 성사되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을 서포트해야 될 미국이 자기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급변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스라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옆에 있던 유럽 합중국이 손을 내밀어 이스라엘에게 영합을 했던 겁니다. 과연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대부분의 연구가들이 과거에는 소련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선제 핵공격으로 기습 타격을 가하여 피해를 입은 미국이 해외에 주둔한 미군들을 모두 본토로 귀국시켜 본토 방어에만 급급한 사이에 소련이 이스라엘을 치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사 이래로 본토를 공격당하고 미국이 그대로 꼬랑지 말고 도망간 예가 없어요. 그거 굉장히 억측이라고요. 본 게시탐정은 지금껏 국가 마곡 전쟁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는 이럴 겁니다. 제가 전쟁사에 약간 일가견이 있거든요. 제가 군사 매니아라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공통점은 모두 메인 전장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또한 유럽전선과 아시아전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것이 어쩌면 세계대전의 클리셰가 아닐까. 국가 마곡 전쟁이 벌어질 즈음에 아시아에서는 극동 대전쟁이 발발한다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서방에서는 소련연합군이 유럽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동안
동방에서는 쌓이고 쌓인 무역전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차에 중국이 미국을 건드려 이른바 미중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미중전쟁과 더불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여 이른바 남북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 2차 대전 때 유럽의 서부전선 및 독소전쟁과 더불어 극동에서 일어난 태평양 전쟁처럼 곡과 마곡 전쟁과 함께 발발한 극동 대전쟁이 대환란의 막을 여는 한 축이 되는 것이죠. 미국은 바로 이 극동 대전쟁으로 중국과의 한판 승부를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서포트할 여력이 없어요. 곡과 마곡 전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중국이 초토화되고 대패하긴 하지만 미국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어 마침내 극동과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본 게시탐정이 알기로 유일하게 미중 전쟁에 대해 언급한 종말론 학자인 살렘 키르반 박사, 유대인 박사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국군은 전사자만 총병력의 50%에 달하는 참패를 당하고 미군은 15% 상당의 피해를 입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나자빠져 굴러다니는 수준이 되고 전력의 10%만 깎여나가도 사실 군사적으로는 전멸이라고 보거든요. 전멸에서 또는 무력화라고 봅니다. 미국 또한 극동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이 극동대전쟁에 대해 처음 예측했다 여겼는데 무려 1970년대 초에 유대인 종말학자 살렘 키르반 박사가 이미 분석했더라고요. 40년 전에요. 해 아래 새거 없습니다. 저또 이럴 때 전 정말 허탈해요 진짜. 중국이 얻어터지는 사이 북한도 중국이 무너지면 자신들도 끝장이라는 걸 알기에 죽자 살자 남침을 감행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교란해준 덕분에 어린애 손모가지 비틀듯이 북한을 쳐 부술 수 있었던 걸 우리도 쌍코피 정도는 터지고 누탱이에 멍은 들어요? 하지만 결말은 뻔하죠. 북괴도 무너집니다. 북괴의 침공이 감행된 순간부터 좌파 정권의 씨알도 없이 국민들의 손에 처단당합니다. 아오지부터 마라도까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통일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국토 통일 이후 우리나라도 유럽이 이슬람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시행했듯이 종북 좌파 공산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 돌입할 것이며 모르긴 몰라도 피바다가 될 것 같아요. 좌파 정권이 집권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그 정권이 무너지고 처단당합니다. 좌파 정권이 물러난 상태에서 전쟁이 터져도 당연히 처단당하는 결말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20년 좌파 통치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킬 천금 같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쟁의 시점에 좌파 정권 이후에 여시제가 내세운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어디 보자. 최소 이 두 가지. 근데 미중 전쟁에서 졌으면 시진핑은 무너질 것이고 남북 전쟁이 벌어졌으니 문재인도 무너지겠지만 차기 뉴월드 괴뢰 정권은 어떻게 무너질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전쟁 필요해요. 전쟁.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대패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국 내의 주요 대도시들이 남김없이 아작이 나고 쑥대밭이 됐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동안 수백조 원을 들여 구축해 놓은 이른바 스마트 시티들이 모조리 개발살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패전의 책임으로 퇴진하던 전쟁 중에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하던 간에 시진핑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시진핑 독재 체제가 붕괴된다면 중국의 스마트 시티 공산 체제도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일단 기존에 만들어둔 스마트 시티들도 깡그리 박살난 유리 쪼개기에 불과할 테니까. 그렇게 중국의 스마트 시티가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해 적게는 수백조 원, 많게는 수천조에서 수경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몽땅 허공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정도 재정적 타격을 입고서
일루미나티 3국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협회가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음료로 비유되는 바빌론이 무너지자 땅의 상고들이 파산하여 통곡을 하고 질질 짜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환란 말미에 이 모습은 대환란 초기에 미리 한번 프리퀄로 나올 것인데, 대환란 초기에는 아시아 일루미나티들이 질질 짜고 말기에는 유럽 일루미나티들이 질질 짜겠군요. 스마트 시대의 종주국인 중국,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박살이 난 마당에 숙주를 잃어버린 기생충이 더더욱 존속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고가 마국 전쟁과 병행되는 극동 대전쟁은 한마디로 극동아시아에서의 일루미나티 세력을 소탕하고 한중일 동양 3국이 독자적으로 뭉쳐 신세계 질서에 대항하여 주권을 지키려는 동양연합을 구축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예측이긴 하지만 북한을 토벌하고 군사력이 피크에 오른 우리나라가 친중 세력을 청산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중국을 쳐서 북벌을 하고 남으로는 일본을 쳐서 제7광구를 빼앗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민족 이래 최강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가 마국 전쟁은 그 한판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소련 유럽 전쟁, 소련 이스라엘 전쟁, 미국 중국 전쟁, 남한 북한 전쟁, 한국 중국 전쟁, 한국 일본 전쟁이, 우리가 지금까지 러시아의 이스라엘 침공과 패망이라는 너무나 심플하게만 여겨졌던 이 고가 마국 전쟁으로 인하여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이 살벌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깨지고 끝난다는 해석만 가지고는 거의 세계 대전급에 가까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마국 전쟁이 저러한 국제급 대전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 개역 성경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라 표현된 것을 보면 고가 마국 전쟁이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백히 고가 마국 전쟁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게다가 고가 마국 전쟁으로 인해 최후의 예언이 하나 더 성취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유대인의 고토귀환 완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재건되거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유대인의 고토귀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열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토귀환이 완료된 시점은 바로 고가 마국 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에스겔 39장 27절 28절 말씀, 곧 내가 그들을 다시 백성들에게서 데려오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으며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모으고 다시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거기에 남겨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시점이 언제냐면 고가 마국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해외 거주 유대인의 상당수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들은 시진핑 공산 정권의 통제로 인해 마음대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거나 할 수 없어 시진핑 체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로 보다 쉽게 귀환할 것입니다. 이들도 이들이거니와 과거 중국 송나라 시절부터 중국에 정착하게 된 이른바 카이펑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이 성사될 겁니다. 이들 카이펑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중국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 중국 송나라 때 정착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망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고가 마국 전쟁이 끝나 중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을 받아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깨닫고 그 고토 귀환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환란과 지상재림을 제외한 성경의 모든 예언은 고가 마국 전쟁과 함께 클리어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7년 대환란의 막이 열려 최후의 전쟁에 돌입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힘써 원조하고 지원하고 서포트를 아끼지 않는다면 지상재림의 날 양과 염소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양의 자리에 세워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 서게 될 정권과 지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그 모든 일이 발발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천국 혼인잔치에 앉게 되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